수개월 동안 미국은 카리비안해에서 21척의 마약 운반선을 폭파하고 100여 명을 죽였으며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베네수엘라를 봉쇄하였고 2026년 1월 3일 카라카스의 델타포스를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마두로를 생포하고 베네수엘라를 접수했습니다. 미국에 밀수되는 펜타닐의 99%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그리고 코카인의 92%는 콜롬비아를 통해 들어옵니다. 베네수엘라 해상을 통한 코카인의 밀수는 8%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군대를 마약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규정하고 마두로 대통령에게 체포 현상금 700억 원을 걸었지요. 2003년 이라크를 대량살 상무기 제조국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으로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린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라크에 대량 학살 무기 생산시설이 없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이라크가 무너진 이후에 알았다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이유가 마약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국제사회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공개적인 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되감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미국의 반기를 들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차베스는 미국을 제국주의 적국으로 끊임없이 묘사하며 워싱턴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자신의 전체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2002년 실패로 끝난 그에 대한 쿠데타의 배경에 미국 CIA가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차베스와 미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2013년 정권을 잡은 니콜라스 마두로는 차베스의 후임자로서 반미 제국주의와 복지 포퓰리즘을 두 축으로 13년 이상 장기 집권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7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가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베네수엘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2012년 3,700억 달러에서 2025년 820억 달러로 줄었으며 1인당 GDP는 1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플레이션은 한때 100만 %가 넘기도 했고 2025년에는 200%로 예상됩니다. 10년 전 환율은 1달러에 6불리바드에서 현재는 1달러에 95불리바드로 15배 가치가 하락했지요. 매일 빵과 약 그리고 전기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이 70%에 육박합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의 30%인 800만 명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오랜 내전을 겪은 시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이 전쟁도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더욱 어려워진 마두로가 달려간 곳은 러시아, 이란, 중국이었습니다. 2025년 5월 마두로는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에너지, 기술, 금융,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적 협업이 포함된 포괄적 파트너십이지요. 베네수엘라의 낡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방공망을 정비하며 군수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 명의 러시아 군사 고문이 파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대공 미사일 그리고 작은 함정이 베네수엘라에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80조 원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90%의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쿠바와 니카라구아, 콜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까지 친중국 성향을 가진 국가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슬을 끊기 위해 트럼프는 2019년 그의 일기 정권 때 마두로 반대 세력인 후안 과이도의 쿠데타와 2020년 마두로 암살 시도를 지원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마두로의 세 번째 정권이 공교롭게도 2025년 1월 트럼프 2기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마두로 정권의 퇴출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마약을 빌미로 국제사회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군사 개입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왜 지금일까요? 미국은 세계 1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순수출국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이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실제 생산량은 미국의 2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한 이유가 절박해 보이지 않지만 미국 석유 산업의 구조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원유는 중진류와 경진류로 구분됩니다. 중진류의 점도는 초콜릿처럼 진하고 경진류의 점도는 스무디에 비유됩니다.
중진류는 액체 상태로 매장되어 있다가 추출되며 경진류는 암석 안에 갇혀 있어 수압을 이용한 파쇄를 통해 추출합니다. 미국 생산의 3분의 2는 셰일 오일로 대표되는 경진류인데 문제는 생산된 경진류를 정제할 정유 공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유 공장의 70%는 중진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셰일 오일의 상업적 추출이 가능하기 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정유 공장은 중진류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 경진류 투입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이 경진류를 수출하고 중진류를 수입하는 이유이죠. 중진류 수입의 캐나다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미국의 석유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셰일오일 생산원가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셰일오일 유전 개발 채산성은 현재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2030년 중반까지 95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원유 가격도 이미 셰일오일 채산성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 95달러의 추출 채산성은 미국을 다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트럼프는 셰일오일 생산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원유 가격을 유지하여 미국 석유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주유소 가격을 낮추어 유권자 표심을 사야 합니다. 석유 안보의 베네수엘라 매장량 확보는 필수적인데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이 석유를 차지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마두로 체포와 베네수엘라를 임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이 석유 자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